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했나? 매수인의 의무에서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죠? 자,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했고, 매수인의 의무 중에 이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텍스트가 엄청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CIF 상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선적지 매매 조건인 FOB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FOB하고 마찬가지로 물품이 본선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의 모든 위험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선적 서류가 뭐 선적과 물론 이런 여기 있어요. 그 지금 여기 밑에 정지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 자체가 FOB의 경우에는 선적만 이루어지면 인도가 이루어져서 위험 비용 분기가 이루어지는데 CIF는 유효한 산화증권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정지 조건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FOB나 CIF나 모두 다 선적지에서 선적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서류를 안 넘기면 안 되는 것이고 서류를 넘기는 것이 CIF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준비된 유효한 서류를 그리고 그 유효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앞서서 어떠한 것이 선화증권이고 어떠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넘겨야 되는지 등등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서류에 대해서 매수인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받은 서류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그렇게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화물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수인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고 매수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어떤 추가적인 어떤 뭐 문제가 발생을 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뭐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들도 다 모두 매수인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죠.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통상의 담보 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추가 보험을 들거나 계약상 특약을 넣거나 해서 매도인에게 보고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커텀스 2020에 보면 CIF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 조건으로 보험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보장 범위를 인정받는 보험을 넣고 싶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특약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추가적인 그것을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고 그 매수인의 비용과 그런 부분으로 매도인이 대신 보험을 그렇게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보험 계약을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은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 운송 도중에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송 비용, 운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양육비용이에요. 양육비용. 양육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두 사용료라든지 부선 운임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목적항에 도착을 해서 화물을 내릴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 여기 18번 슬라이드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지만 운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운임을 지급을 할 때 매도인이 운송회사, 선박회사에게 미리 납부한 운송회사가 미리 징수한 경우라면
그럼 매도인이 뭐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냥 매도인의 비용으로서 전체 운임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가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매수인이 양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전기선 운송이 아니라 벌크선 운송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육 비용, 목적항에서의 양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보험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보험료를 내야 될 것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이런 서류 제공을 요청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뭐 아니면 뭐 양육된 물품의 검사 비용이 든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물품 선적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으로 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쭉 살펴보았으면, 우리가 CIF를 실제로 실무상에 적용을 할 때 어떠한 이론과 실무상의 모순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CIF란 용어 그대로, CIF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인커텀스 사용에 CIF 그대로 이루어지는 CIF 거래는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커텀스의 CIF가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 무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커텀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CISG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필요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계약상 실무상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체 서류 제공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딜리버리 오더, 그러니까 화물인도 지시서의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물인도 지시서가 실제로 선화증권인 BL을 대신해서 사용이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유효한 서류인가, 이렇게 이러한 서류를 사용을 해서 서류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CIF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인도 지시서는 제가 여기 뭐 영문 명칭을 적어놨는데, 통상적으로 CIF에서는 선화증권을 씁니다. 선화증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증권을 쓰는 것이 화물의 어떤 상징적 인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CIF에서 선화증권을 쓴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유통 가능한 상징적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송 서류 중에서는 그러한 권리증권으로서 유통 가능한 서류가 선화증권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운송 서류라고 하는 뭐 COA 비리라든지 AOA 비리라든지 이런 서류들은 유통을 전제로 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송에서 사용된다든지 철도 운송에서 사용되는 것은 CIF와의 본질에 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IF에서 선화증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CIF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류 인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선화증권 대신에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가 사용이 되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사용을 한다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딜리버리 오더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 물론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뒤에 적어놨어요.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딜리버리 오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21번 슬라이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의 화물을 운송을 해요. 대량의 화물을 운송한다는 얘기는 뭐 석탄 같은 거, 철강석, 곡물, 원유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많죠. 그러면 그 양이 많은 벌크 화물을 한 사람의 매수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는 한 명인데 가져가야 되는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물품의 매도인, 즉 수출자는 한 명이었고 물건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치면, 운송은 한 명의 운송인에 의해서 한 번의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치면 선화증권이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선화증권을 쪼갤 거야, 어떡할 거야? 선화증권은 앞서서 얘기를 했다시피 CIF에서 쓰기 위해서는 원본 풀셋이 필요합니다.
쪼갤 수가 없어요. 여러 장 나왔다 해서 한 장 한 장씩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딜리버리 오더를 쓰인다는 거죠. 어떤 것을 전제로? 선화증권 대신에. 선화증권 대신에 각각의 개별 하주들한테 물건을 주기 위해서 매도인 또는 운송인이 그 물건 받아야 될 사람한테 물건을 내어준다는 의미로서, 물건을 가져가라는 의미로서 일종의 딜리버리 오더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딜리버리 오더가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딜리버리 오더의 사용상이 간섭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를 보면 선화증권의 간지인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DO에, 딜리버리 오더에 기명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라고 지시한 유형이죠. 여러 명의 매수인이나 수화인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운송인이 발행하는 딜리버리 오더도 있을 수 있어요. 운송인이 뭐 어떤 그 지시서에 기명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뭐 한 사람들한테 물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물품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자가 물품을 점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자의, 오타다, 어떤 자에게가 아니라 어떤 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오타예요, 오타. 기재되어 있는 딜리버리 오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유인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어떤 사람한테 넘겨줘. 그러면 그거를 일종의 딜리버리 오더를 통해서 넘겨주는 뭐 그런 경우에 딜리버리 오더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세 번째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첫 번째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딜리버리 오더를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딜리버리 오더가 선화증권에 근거하지 않아서 발행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화증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아예 우리는 선화증권 쓰지 맙시다. 딜리버리 오더로 합시다. 딜리버리 오더로 해가지고 물품 넘겨주고 뭐 합시다.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못할 건 없어. 못할 건 없지만 그게 과연 본질적인 CIF 계약과 동일하냐라고 했을 때 캐스천 마크가 따라 붙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딜리버리 오더였으면 딜리버리 오더는 기명식 서류이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송 중 전매를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딜리버리 오더를 쓸 때 이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선적지냐 양육지냐에 따라서 뭐 당사자들이 선화증권 대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양육지에서 물품을 딜리버리 오더를 해서 통해서 지시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면 그걸 못 쓰는 건 아닌데, 뭐 그렇죠.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데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선화증권 대신에 딜리버리 오더를 제출하도록 허락한다. 이런 사실은 그렇죠. 선화증권 대신에 뭐 이런 DO 쓴다. 뭐 그리고 그것을 목적항에서 현실적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약상 이행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이 되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이거는 이제, CIF의 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운송인에게 송부되는 DO가 BL에 근거해서 발행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송의 간행, 운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화증권이 있는데, 거기에 BL에 근거해서, DO의 소지자한테 주거나, DO의 기명된 자한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CIF 계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BL 자체가 안 쓰이는 CIF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O가 만약에 선화증권에 근거해서 발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선화증권을 통한 물품의 여러 가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DO 갖고 매수인이 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운송인에게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문제가 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그것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운송인에게 화물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나는 데 비해서 딜리버리 오더는 뭐 그런 정도의 권한과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간섭과 관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고려를 해 보았을 때 DO에다가 딜리버리 오더에다가 선화증권을 참조해서 근거해서 레퍼런스해서 발행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면 그때는 BL과 DO가 같은 효력을 쓸 수 있으나 BL이 없는 BL 조건이 없는 BL을 레퍼런스 하지 않은 딜리버리 오더는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쭉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딜리버리 오더의 사용이 그런 거고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서의 딜리버리 오더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이런 경우에 여기 23번 슬라이드 가운데 줄에 있는 경우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DO 그러면 이건 줄 알아요.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선화증권을 대체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많은 무역 거래를 하시는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컨테이너 야드나 CFS에 물품이 들어가죠. 물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빼가야 될 때 그러면 그냥 빼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 권한 있는 운송인이라든지 매도인이 저 사람한테 물건 빼주세요 라고 창고업자한테 보내는 서류로서 일종의 하물인도 지시 내지는 뭐 창고에서 분출하라는 명령서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보세 창고나 이런 데서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DO를 이런 창고에서의 하물인조 지시소로 사용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원래대로라고 하면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한국의 운송 간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화증권을 뭐 창고업자나 이런 사람들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선사나 이런 데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DO를 발행받아서 그 DO를 들고 가서 실제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 야드나 터미널 오퍼레이터한테 제시를 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역 간행이. 그러니까 BL을 통해서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BL을 사용을 해서 DO를 받아서 DO를 들고 실제 화물이 보관되고 있는 창고에 가서 그 창고에 DO를 제시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간행과 간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BL과 DO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BL과 DO가 같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한 딜리버리 오더가 선화증권을 대체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대체 소유 제공 문제. 솔직히 딜리버리 오더는 처음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DO가 뭐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보험증권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CIF 계약에서 당연히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서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증권이 사용이 됩니다. 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인슈런스 팔리시로 되어 있고 이게 그 해상보험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나 상무론에서 보험 파트를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뭐 로이드 SG 팔리시라든지 아니면 신해상보험증권이라든지 표준화된 보험증권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가질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험증권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CIF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제시되어야 되고 이 보험증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양도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험증권 대신에 보험증명서를 제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증권 내지는 보험증명서를 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둘 다 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험증권을 요구를 했는데 증명서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커버노트를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는 어떤 것이냐? 보험증명서는 마찬가지로 통상의 형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무슨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보험증권이 있으면 보험증권을 쓰면 되는데, 보험증권이 예를 들어서 기간보험이다, 아니면 예정보험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보험이라고 치면 기간이 보험이라는 거는 어느 한 항해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계약이라고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1년간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매도인이 돼서 매수인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증권을 통으로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줘버리면 내가 12월 31일까지 보험 든 거를 어떻게 증명할까? 이 서류는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요번 항해, 내가 매수인에게 물품을 파는 이 항해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로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보험증명서예요. 서티피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DO가 BL이 있는 하에서, BL이 발행된 하에서 BL을 레퍼런스해서 DO가 쓰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험증권이 있는 상태에서 서티피케이트가 사용이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서티피케이트만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험증명서도 보험증권과 똑같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서티피케이트, 보험증명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브로커스 커버 노트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는 둘 다 발행 주체가 보험회사, 보험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커버노트 앞에는 브로커란 말이 들려있죠. 이거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브로커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그 어떤 개런티도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CIF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보험을 매수인에게 제공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서류는 뭐 보험증권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증명서도 쓸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커버노트는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용선계약서의 제공 문제. 자, 용선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용선계약을 통해서 배 빌리는 사람과 배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어요. 용선계약서도 뭐 여러 가지 표준 양식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젠콘 서식, 발트타임 뭐 양식, 뭐 여러 가지 뭐 양식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정기선 운송이나 개품 운송 계약에서는 용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벌크선 운송, 벌크선을 이용을 해서 뭐 벌크 화물을 운반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 용선 계약을 통해서 용선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두 번째 줄에 항해 용선 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다른 하주에게 재용선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보통 용선자가 있고 선주가 있으면 이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고 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서 차터 파티가 형성이 돼서 배를 빌려주고 받아요. 뭐 그걸 뭐 장기간에 할 수도 있고 기간부로 할 수도 있고 단기간 항해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재용선을 하는 거예요. 재용선. 재용선을 통해서 누구한테 빌려주냐? 하주한테 빌려주는 거죠. 송하인. 그러면 배 주인이 있고 배 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재용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재용선이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운송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무슨 서류가 나와야 돼요? BL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뭐가 있어요? 이 배는, 이 선복은 차터 파티가 있죠. 그죠? 차터 파티가 전제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되는 BL을 차터 파티 B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잖아. 차터 파티상으로는 배들린 사람이지만 이 사람하고의 운송 계약상으로는 운송인이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요 운송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이게 차터 파티 BL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제가 앞에서 선화증권이 있고 DO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선화증권을 레퍼런스해서 선화증권이 있었다. 선화증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DO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터 파티 BL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차터 파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선화증권이 나왔다라는 일종의 참조 조항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화물을 운송하는 하주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배 자체가 요 운송인의 독자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배를 차압당한다든지 배에 내가 뭐 운송이 뭔가 중절이 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겨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자기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의 어떤 담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BL과 차터파티 BL의 하주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차터파티 BL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터파티 BL이야. 따지고 보면 차터파티 BL이야. 근데 그 BL에 차터파티와 관련된 내용과 차터파티 용선 계약서를 레퍼런스 했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앞서 얘기를 했을 때, 배 주인이 있고 용선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배를 한 번 빌렸는데, 그 한 번 빌린 배를 쪼개가지고, 일종의 새끼 치는 거죠. 새끼 치는 거. 내가 전체 배를 이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남는 공간에다가 다른 사람들 화물도 좀 옮겨줄게 해서 옮기는, 물론 그런 경우가 세상에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저런 재용선이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냐면, 배 빌리는 것도 배가 보통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배들이 보통 가격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을 한 번에 융통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뭐 에버그린이라든지 뭐 하팡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국적선사인 HMM이라든지 이런 선사들이 보통 자기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박, 뭐 그리스의 뭐 선주 이런 사람으로부터 선박을 10년, 20년, 30년 장기 용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한 30년을 빌려. 그래서 페인트 칠을 예를 들어서 HMM이라고 그리고 HMM의 배처럼 꾸며서 꾸민다는 말이 뭔가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꾸민다는 거지만 이 배를 30년 동안 쓰니까 30년 동안 사용을 하니까 칠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각 전기선사의 영업 라인에 투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 HMM, 뭐 머스크, MSC, 뭐 이런 뭐 CMA, CGM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자선 비율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00% 자선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크다고 하는 머스크나 MSC도 100%가 안 돼요. 한 60%, 50% 선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50%는 자기 배, 50%는 빌린 배를 쓴다는 거야. 그런데 머스크가 그 빌린 배나 자기 배에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차배를 둘까? 안 두죠. 머스크 정도가. 뭐가 아쉬워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머스크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하주 입장에서는 내 화물이 실린 배가 머스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통해서 운송이 되는지 아니면 머스크가 30년 장기 용선 계약을 통해서 빌린 배를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차터파티 BL인데 하주가 차터파티 BL인지 모르고 BL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뭐야?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주 입장에서. 차터파티 BL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BL 자체, 운송계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송계약의 기저에 깔려있는 용선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배 빌리는 계약 때문에 운송 계약에 영향을 줄까봐 문제가 되는데, 머스크가 30년 동안 배를 빌렸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머스크 정도 되는 회사가 빌린 배가. 예, 그러니까 차터 파티 BL이라 할지라도 어딨냐? 그 말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선화증권에 차터 파티에 대한 참조 조항이 없는 경우에 차터 파티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은행이 차터 파티 조항의 조건으로 하는 BL을 수리하는데 꺼린다는 점에서 차터 파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차터 파티 BL을 꺼려 해요. 왜? UCP 600이 그래요. UCP 600에 보면 BL하고 차터 파티 BL의 수리 요건을 나눠놨거든.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나눠놨는데 내가 발행받은 내가 머스크로부터 받은 BL이 이게 머스크 100% 소유 배인지 차터 파티를 한 배에서 나온 BL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오늘날의 운송 간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는데 왜 문제 없이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설명이 길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왜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의 운송 관행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버튼을 내가 잘못 눌렀나 봐. 저기 칠판에 쓰고 나서 옮기면서 중단됐나 보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들었잖아. 예. 녹화가 중단이 돼서. 예. 그렇죠? 지금 2시 반. 그렇죠? 선적지 인도 조건상의 문제하고 운임 보험료 약정하고 요거는 녹화가 중단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특수한 형태의 CIF 조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CIF 뒤에 뭐가 이렇게 붙는 것들은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특수한 형태의 CIF 조건이 쓰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 실무에서 쓰여요. 근데 나쁘진 않아. 왜 그러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이렇게 CIF의 C든 CIF의 I든 CIF 뭐든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매도인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해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CIF래. 그냥 CIF라 해놓고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임이 후불로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다툼이 되거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떠한 비용적인 부담이나 서비스를 더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의무를 더 부담해 주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분쟁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변형을 할 거면 제대로 변형을 하라는 거야. 어설프게 변형을 해서 이상하게 쓰면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특수한 형태의 CIF 조건의 사용이고 그렇죠? 용선계약서 제공 문제는 했고 요거 선적지 인도 조건상의 문제는 녹화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거는 좀 작정하고 설명을 해야 돼서 사전 제작 강의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